숭정 황제 때 명나라는 점차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각지에 흉년이 들고 토적이 들끓고 반란이 일어나서 천지가 혼란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청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국경을 계속 넘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숭정 황제가 워낙에 의심이 많고 또 자존심이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체면이 깎인 거는 못 참았다는 거지요. 근데 북쪽에 청나라를 지키는데 원숭안이라는 장군을 뽑아서 맡기게 됩니다. 원숭안은 정말 지략도 있고 충성심도 강하고 칼날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잘 임무를 수행해 가지고 청나라를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켰어요. 5년 내내.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런 충신 또 청나라를 잘 지키는 맹장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게 돼요.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원숭아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일설에는 이런 말이 있죠. 워낙에 원숭아이 북쪽을 잘 막고 예하 부하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궁정에서도 원장군 하고 그러니까 숭정제가 질투를 했다. 질투를 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분도 있습니다. 또는 숭정제가 믿고 임명했던 문용이라는 장군을 원숭아니 임의로 죽여버려요. 물론 문용이 이게 부패하고 제 임무를 못하니까 상관으로서 책임을 물어서 처형을 했지만은 황제가 여기서 또 자존심이 상했지 않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숭정제가 풀러서 원숭아를 처형하죠. 이제 그것으로 저 북방 방비는 끝난 거지요. 잘 지키는 충성스러운 맹장을 죽여버렸으니 북쪽을 지켜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장병들 사기가 엉망이었죠. 병사들 사기가. 왜냐하면은 보급품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됐어요.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식량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기가 정말 안 좋았지요. 그런데 반면에 궁중의 관리들은 어땠을까요? 전부 부자였죠. 부정부패해서 끝없이 창고에 재물을 쌓고 백성들은 한 끼를 때우기 어려운데 관리들은 떼부자였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리고 적을 맞아 싸우는데 그 고위층들은 전쟁터에 나가질 않아요. 안 나가면 군자금이라도 열심히 돼야 될 텐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죠. 한 번은 청군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 북경을 포위했습니다. 베이징을, 궁정을 포위했어요. 그럴 때 숭정제가 약속하기를 모두 나와서 싸우라. 싸우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에 따라서 상을 주고 급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열심히 나와서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청나라군이 물러가는데 물러가고 나서 약속을 지켰느냐? 전혀 안 지켰죠. 차일피를 하다가 다음에 보자 흐지부지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과보를 다음에 받게 됩니다. 언제 받느냐? 이자성 반란군이 궁으로 쇄도해 가요. 남쪽에서. 이럴 때 나가 싸우라. 그럼 돈을 주겠다 해서도 아무도 안 나와요. 오히려 환관들이 궁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숭정제 결국은 목매달아 죽고 말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나 멸망하는 나라는 그 증상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역사상 선진국 소리 듣고 크게 융성한 나라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석권할 때 그 징기스칸의 군들은 어땠는가 하면 그들은 모두가 남한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야지 그 대장부지 집에서 늙어서 병으로 죽으면은 안 된다 이런 인식을 확 가지고 있었다래요. 정말로 그렇게 다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했다는 거지요. 또 밖에서 싸우다 죽어야 곧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기꺼워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감히 싸웠고 또 용감히 싸우다 죽고 전사를 하면은 애우가 대달했어요. 점령할 때마다
그곳의 전리품을 모든 병사들한테 골고루 나눠줬거든요. 지기산군은. 그럼 전사자의 유품, 전리품은 수만리 저 멀리 가족이 있는 곳까지 날라서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가 보호를 했다는 거지요. 애우하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히 싸우다 죽어도 가족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충성해라, 애국해라 이걸로는 안 되죠. 마치 기업주가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면서 사원들 보고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다오 한다고 되겠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줘야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주 시절에 2차 대전입니다. 그때 종군해가지고 트럭 운전소를 했어요. 그 후에 여왕으로 취임하게 되죠. 그리고 앤드루 왕자, 저 포크레드 전쟁에 가서 헬리콥터 몰면서 전쟁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올리엄 왕세자, 아프가니스탄 전장터에서 거기서 보병으로 활동했잖아요. 직접 전투를 했어요. 어디 저 후방에서 편안하게 군복무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영국 왕실은 대대로 전쟁터에 가고 또는 군인이 되는 것을 그냥 상식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럼 전사자의 예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해년마다 정해진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몰장병 기념비에 헌화하고 애우하고 그런 날이 있죠. 전국에서 하는데 왜 전국이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마을에 모두 그 마을 출신의 전몰장병 기념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거기서 그와 같이 기념을 한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전투에 참가해 가지고 죽은 당나귀 개까지도 전부 이렇게 모셔놓고 예우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고 모두가 같이 세월을 두고 존경하고 또 남은 가족들을 국가에서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요. 다 선진국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선진국들은 전부 흑진이 오시고 편성된 예산도 굉장히 많죠. 몇 년 전입니까? 그때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새벽 4시에 비행장에 나가서 격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병사들 시신이 운구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지역 주민이 모두 모여서 조포를 쏘고 장례식을 치르고 애우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 전체가 군인을 존경하고 애우하고 그 분위기 속에 있죠. 왜? 군인들이 있어서 나라를 지키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돼야 또 군인들이 자기 아까운 생명을 바칠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위기 됩니까? 저 몇 년 전에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이 있었죠. 북한군하고 싸우다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죠. 그때 대통령이 조문을 안 갔다 이래가지고 두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비난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물론 다 있었겠지요. 그 당시 남북 평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군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이런 말씀해가지고 많이 지탄받은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군대 가면 썩는다 이 말. 그런데 그 군대 가면 썩는다 그 말 일반 사람들 늘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은 군 통수권자 입에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다르죠. 군대 가면 떳떳하고 영웅스럽고 명예로워야 되는데 그 썩으로 간다라면 곤란하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통수권자들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전사자 예우를 아주 최고위층이 정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 군 정신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고, 흥하는 나라는 국가야 유사시 어떤 사태가 났을 때는 기족 고위층부터 왕실부터 전쟁에 참여하고 군자금을 대고 가서 전사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어떤 나라도 선진국은 다 그렇고 과거의 강대국은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선진국은 그래요. 지금도. 그럼 후진국 어떤가요? 후진국은 안 그렇죠. 반대죠. 고위층은 다 군대 안 갑니다.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가도 저 후방 패나놓은 곳에 있다가 제대해요. 그래도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심지어는 전쟁 나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나라 지켜지겠습니까? 우리 6.25 때 한번 볼까요? 6.25 때 미국의 최고위층 자제들이 굉장히 많이 참전했습니다. 부자지간 참전도 많았어요. 부자지간 참전도, 형제 참전도 많았고 많은 사람이 전사했죠. 그들이 그 당시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 알긴 하겠습니까? 그때는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꺼이 참전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국가에서 부리니까 그렇게 온 거지요. 그들이 그 중에 부자 한 분을 소개한다면 바로 워커 장군이 있습니다. 워커 장군, 초대 미 8군 사령관이죠. 그때 북한군이 파죽 기세로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고 내려갔습니까? 낙동강까지 이제 밀고 내려가지. 거기만 무너지면 바로 부산이 100km에 삽시간에 덮치고 끝나는 거지요. 거기 무너져 버리면 그 후에 작전이 되지를 않아요. 어디를 상륙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도 없게 되죠. 그런데 워커 장군은 굉장히 유능한 명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낙동강 그 방어선을 구축하고 철저히 막아내게 돼요. 그래서 포항, 영천, 대구, 창녕, 마산 이 낙동강 그 전선이 철통같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사를 하게 되지요. 영연방 27여단을 방문하려 가다가 의정부 북방에서 그 반대편에서 남하던 한국군 트럭과 부딪혀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 세모코도 참전을 했었어요. 그 당시 대위입니다. 이 세모코도 아버지와 같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투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은성 무공훈장을 이제 받게 돼요. 그것을 바로 아버지가 직접 축하해주고 아들 가슴에 무공훈장을 달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실패한 거죠. 전사에서 못 달아줬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런데 세모코 대위에게 아버지 상도 치러야 되니까 특별 휴가를 가라 이렇게 됐죠. 그래도 세모코가 거절했어요. 내 부하들 놔두고 갈 수 없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내가 계속 전투해야 된다. 내가 이 전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가 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는 휴가를 가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메가더 장군이 직접 동경에서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휴가 떠나라 이라고. 이 세모코는 계획가지고 월남전까지 참전하지요. 그리고 진급에 진급을 거듭해가지고 최연소 이제 나이에 대장이 됐다고 그래요. 대장이 되고 아버지도 차후에 추서로 대장이 되기 때문에 부자지간에 대장을 단 집안입니다. 이제 이 세모코 장군도 91세로 돌아가셨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벤프리트 장군이죠. 벤프리트 장군. 지미 대위도 같이 참전을 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지미 대위는 뭐냐면은 B-26 폭격기 조종사였어요. B-26 폭격기 조종사. 그런데 1952년 4월 4일 새벽 북한 해주 부근인데 그 당시 순천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 폭격 임무를 수행하다가 대공포를 맞아 실종되고 맙니다. 그때 이제 구출작전이 진행되는데 펜프리트 장군이 그러지요. 구출작전 이제 그만둬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명령을 하게 돼. 왜 그러냐면 구출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구출작전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제 명령을 내려서 중지시킵니다. 그런데 이
지미 대의도 정신을 한번 볼까요? 참전할 때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이와 같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정신들이 훌륭하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미국이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라시대 그때 보면 그와 같은 기백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관창 아시죠? 화랑관창. 신라의 좌장국 김품일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화랑이 되죠. 화랑이 되고 백제를 공격할 때 황산벌에서 개백장군하고 이렇게 붙게 됩니다. 신라군 지휘자는 김유신 장군이고 백제군 지휘자는 개백장군인데 4번 싸워서 4번 다 져요. 백제 군사가 한 5천 정도 되고 이쪽인 5만입니다. 신라군은. 그런데도 계속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군은 전체 결사군이거든요. 죽기를 다해서 싸우는 결사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관창이 선봉에 나서서 이제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죠. 그러다가 백제 포로가 돼요. 그 백제 장수 개백이 보니까 굉장히 어린 소년이거든요. 용맹스러워 감탄해가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묶어서 말에 태워서 보내요. 그러나 관창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부끄럽죠. 포로 됐으니까 죽지도 못하고 다시 적진에 돌입을 해요. 용감히 싸워요. 또 포로가 됩니다. 이번에 개백이 또 풀어줘요. 또 묶어가지고 말에 실어서 쫓아보냅니다. 관창이 다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개백 장군도 관창은 목을 말 한 장에 매달아가지고 신라군에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신라군이 분전에 분전을 거듭해가지고 백제군을 마침내 대파해버려요. 이로써 백제는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라의 고위층 귀족 그리고 또 자제들 정신이 이랬어요. 정신이.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왕족 귀족 모든 분위기가 그랬던가 봐요. 그 시대는. 예를 딱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원술랑 어머니가 이제 지소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원술이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부하를 많이 입고 패해서 후퇴를 하게 되죠. 그걸 보고 김유신이 대단히 책망하고 아들을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원술이 아버지 상도 봐야 되겠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가 거절합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어떻게 부하를 죽이고 너만 살아서 올 수 있느냐. 너와 같은 자식은 나는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결국은 원술이 다시 열심히 싸워가지고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나서야 이제 개선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 이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난 뒤였죠. 이 신라의 여인들의 그 마음가짐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때 신라 분위기가 이러니까 어떻게 신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경우가 고구려나 백제나 이런 데도 좀 많이 있었겠지만 신라가 특히 이때 이 정신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도 쭉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고려 중기 정도 와서부터 이런 정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일까요? 아마도 유교 정신, 유교 영향이었을 것이라 나는 그렇게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정말 죽어버리면은 귀신 된다. 저승이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나버리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묘에 들어가 귀신 되고 아니면 저승이 간다. 겁나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게 되죠. 물론 목숨은 누구나 정말 귀하고 죽는 거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더 심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 두려움이 조금 덜하지요. 죽으면은 천상에 간다, 천국에 난다, 아니면 부처님이 맞아주신다, 알라신이 맞아주신다,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데 죽으면 끝나버린다 하면 죽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내 일신, 명예, 이것을 너무너무 중시하고 특히 이 몸뚱이는 털어 하나 건드리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라면 더더욱 심하지요. 이 육신을 가장 중시 여겨버리면 그 어떻게 국가를 더 중시 여기고 어떻게 이 백성을 더 중시 여기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직 내 가문의 영예, 내 몸의 일신의 영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내가 이 귀한 목숨을 바쳐서 나라에 희생하고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렇게 되는 분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 정신세계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아무리 무기가 많고 군사 숫자 많아도 사기가 떨어져 버리거나 군기가 빠져버리거나 그러면은 그 군은 제 역할을 못하거든요. 또 지휘관이 전략이 부실하거나 지휘관 정신이 잘못돼도 그 군대 역할 제대로 못하죠. 전투에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위에 고위층부터 솔선수범하고 애국심을 보여주고 자기 일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저 아래 병사들 부하들 보고 그렇게 하라. 이건 될 수가 없지요. 또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그 사회 분위기에 어떻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이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끌려나가서 전투하면 하려는가 모르지만은 정말 자기가 이 한 몸 희생하는데 아깝다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웅스러운 기계도 거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영웅이 따로 있습니까? 그 마음이 당차고 명분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합류한다면 영웅스러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